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2장 매슈 커스버트가 놀라다. 매슈 커스버트와 밤색 노새는 브라이트강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느긋하게 터벅터벅 가고 있었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뻗어있는 길은 몹시 아름다웠다. 이따금 전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에는 발삼 향내가 솔솔 풍겨나왔고, 야생 자두나무들이 서있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하늘거리는 꽃이 몸을 내밀고 있었다. 사과나무 과수 안에 수많은 사과들이 내뿜는 숨결 덕분에 공기는 향긋했고, 풀밭은 진주빛과 자줏빛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지평선 멀리까지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작은 새들이 노래했다. 매슈는 도중에 마주치는 여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때를 빼고는 자신의 드라이브를 즐겼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설사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제외하고는 여자라면 죄다 무서워했다. 그 여자들이 몰래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불안했기 때문이다. 매슈는 구정한 어깨까지 닿은 긴 회색 머리에다 20살 때부터 기른 연갈색 수염 때문에 괴상하게 보였으므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있었다면 20대에도 60대처럼 보였을 것이다. 매슈가 브라이트강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왔다 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브라이트강 호텔의 뜰에 말을 메어놓고 역으로 갔다. 긴 플랫폼은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단지 저편 맨 끝에 판잣더미 위에 여자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 하나가 앉아있는 모습만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그 사람이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되도록 빨리 지나갔다. 매슈가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기만 했다면 아이의 태도와 표정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아이는 뭔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일밖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다렸다. 매슈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려고 매표소 문을 닫고 있는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는 역장에게 5시 30분발 기차가 곧 오느냐고 물었다. 활달한 역장이 대답했다. 5시 30분발 기차는 아까 들어왔다가 30분 전에 또 안 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승객이 당신이 데려갈 여자애 한 명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 아이는 저 바깥 판잣더미에 앉아있어요. 내가 숙녀대합실로 가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밖에 있고 싶다고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상상력을 발휘할 범위가 더 넓거든요. 하면서요. 분명히 그 아이는 괴짜일 겁니다.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내가 데리러 온 아이는 남자아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 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애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곳에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매슈는 마릴라가 곁에서 이 난감한 사태를 수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힘없이 말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역장은 태평세를 말했다. 글쎄요. 저 애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저 애도 분명 입이 있으니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당신들이 바라던 남자아이가 고안에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고 운이 사납게도 매슈 혼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 여자아이, 더군 낯선 여자아이, 그것도 고아 여자아이에게 걸어가서 왜 남자아이가 아닌지를 따져야 했다. 매슈는 돌아서며 속으로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지르고는 아이를 향해 어기적 플랫폼을 내려갔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자기 옆을 지나쳐 간 뒤로 줄곧 매슈를 지켜보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다. 매슈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설령 쳐다봤다고 해도 그 아이의 생김새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11살쯤 된 그 어린아이는 짤막하고 딱 달라붙는 면모 교직물로 만든 보기 흉한 황갈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빛바랜 갈색 세일러 모자, 챙이 납작한 밀짚 모자, 아래에는 두 갈래로 따은 숱 많은 새빨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조그맣고 하얀 아이의 얼굴은 야윈데다 죽은 게도 많았다. 입도 크고 눈도 컸는데 그 눈빛은 햇빛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초록빛도 나고 잿빛도 났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 눈에 비친 모습이다. 그러나 유별난 사람의 눈에는 달리 보였을 것이다. 아주 날카롭고 단호한 턱과 명랑하고 생기 넘치는 커다란 눈, 귀엽고 감정이 풍부한 입과 넓고 둥근 이마를 가진 아이로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식별력 있는
별난 관찰자라면 매슈 커스버트가 이다지도 우스꽝스럽게 두려워하는 이 집 없는 여자아이의 몸에 평범하지 않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단정할지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곤혹스러움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걸 확신하자마자 볕에 그을린 야윈 손으로 낡아빠진 구식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나 매슈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유난히 낭낭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혹시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아저씨가 오실 수 없는 갖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에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 저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양반나무 위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에서 달빛을 받으며 잠자는 것도 멋진 일이잖아요. 대리석으로 꾸민 홀에서 묵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신다고 해도 내일 아침엔 틀림없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슈는 말라빠진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당장이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오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마릴라에게 그 얘기를 해주라고 할 작정이었다. 어떤 오해가 있었든 이 아이를 역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러니 초록지붕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는 모든 질문과 대답을 미루는 게 나았다. 매슈는 쭈뼛쭈뼛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뜰에 있어. 가방 이리 다오. 아이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어머,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제 물건이 몽땅이 가방 안에 있지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대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 손잡이 잡는 요령을 아는 제가 드는 게 낫죠. 아주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양반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멋있겠지만요. 한참은 가야죠.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던데 저는 드라이브를 좋아하니까 잘 됐어요. 아저씨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의 가족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고아원은 끔찍해요. 저는 넉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겠죠. 아저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쁜 곳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못된 짓이라고 했지만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주 쉽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좋아요. 고아원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고아들에 대해서밖에 상상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상상을 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아저씨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공장님의 딸일 수 있다는 상상 말이에요.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 못된 유모한테 유괴당해 버려졌는데 유모는 그 일을 털어놓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고 상상하는 거죠. 저는 밤마다 자리에 누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낮에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지독히도 말랐죠. 그렇죠? 제 몸은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전 팔꿈치보다 움푹 들어갈 만큼 포동포동하고 멋있는 저를 상상하는 게 무지 좋아요. 매슈의 길동무는 숨이 가쁘기도 하고 마차 있는 곳까지 다 오기도 해서인지 이야기를 그만했다. 아이는 그 마을을 떠나 비탈진 작은 언덕길로 내려갈 때까지 줄곧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깎아 만든 비탈길가에는 그들의 머리에서 1m 위쯤에 꽃이 만발한 양번나무와 희고 개날픈 자작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아름답지 않아요? 비탈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저 나무, 레이스 모양의 새하얀 나무 말이에요. 저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모르겠어. 물론 새색시죠. 예쁘고 신비스러운 면사포를 쓰고 새하얗게 차려입은 새색시 말이에요. 새색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새색시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요.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외국인 선교사란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도 아주 이별나진 않겠죠.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건 이 세상의 행복 중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꿈이에요. 전 예쁜 옷이 무지무지 좋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예쁜 옷을 입은 적이 없어야 그러니 더욱 학수고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올 때 이 끔찍한 낡은 원피스를 입어야 해서 또 무척 부끄러웠어요. 고아들 모두가 이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 호프턴에 사는 한 상인이 고아원의 면모 교직물 300마를 기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인이 옷감을 다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그 아저씨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제가 기차에 올라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꼭 동조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길을 쓰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엷은 남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되게 상상할 때는 훌륭한 걸 상상하는 게 좋거든요. 하늘거리는 깃털과 갖가지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 금시계, 새끼점수 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장갑. 저는 금방 기분이 좋아져 이 섬으로 오는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전혀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보통 때는 속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물속에 빠지지 않을까 지켜보느라 속이 울렁거릴 사이도 없었대요. 저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나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가 저 때문에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헤매고 다니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모조리 보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머, 저쪽은 활짝 핀 벚꽃이 더 많네. 이 섬처럼 꽃 천지인 곳은 없을 거예요. 벌써부터 전 이곳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살게 되어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곧잘 여기에서 사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붉은 길은 무척 우스꽝스럽네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오는데 갑자기 붉은 길들이 휙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왜 길이 붉은지 물었죠.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하면서 제발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다면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왜 길이 붉은 거죠?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군요. 나중에 알아봐야 할 온갖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멋진 일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재미가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상할 거리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그렇대요. 아저씨도 제가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시다면 입을 다물게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이 매슈도 말 많은 사람이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가며 자기한테 굳이 똑 부러진 대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나 어린 여자의 세계를 재밌어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자들은 확실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그랬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이 주춤주춤 개걸음을 치며 자기를 곁눈질을 하는 게 싫었다. 그 아이들은 마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매슈가 한 입에 삼켜버릴 줄 아는 눈치였다. 그것이 잘 교육받은 에이번리의 어린 여자애들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주근깨투성이의 매력 덩어리는 달랐다. 비록 매슈의 더딘 이해력으로는 이 여자아이의 기발한 정신세계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차긴 했지만 매슈는 이 아이의 수다가 조금은 좋아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래, 너 좋을 대로 실컷 말하려무나? 난 상관없어. 어쩜 정말 기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지낼지 알았어요. 떠들고 싶을 때 마음껏 떠들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소리를 100만 번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낱말을 쓴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아저씨, 생각 자체가 거창하다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창한 낱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소리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한가운데 달려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혀도 한 끝에 단단히 붙어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네 집은 초록지붕집으로 통한다면서요? 아주머니한테 아저씨네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봤거든요. 집 주위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더 기뻤어요. 전 나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고안 주위에는 나무다운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어요. 앞쪽에 볼품없고 작디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주변에 간사하게 눈속임으로 꾸며둔 작은 나무들 뿐이죠. 그 나무들도 꼭 고아들처럼 보여서 저는 그 나무들만 보면 엉엉 울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작은 나무들에게 말했죠. 오, 가엾은 것들. 오, 가엾은 작은 것들. 만일 너희들이 주변에 작은 나무들과 작은 이끼들이 들어찬 울창하고 커다란 숲속에 있고 종 모양으로 활짝 핀 6월의 꽃들이 너희 뿌리 위에서 자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너희 가지 위에 앉아 지저긴다면 너희들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나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 알아. 저는 오늘 아침에 걔네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미안했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애착을 느끼는 사물이 있죠. 그렇죠? 초록지붕집 근처에는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깜빡 잊고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 집 바로 아래 하나 있어. 어쩜 시내 근처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꿈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일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저는 지금 완벽히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요. 휴, 아저씨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시겠어요? 여자아이는 여인 어깨 위로 길게 따 늘어뜨린 윤기 있는 머리카락 한 다발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의 머리 빛깔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익숙치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얼른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는 평생 맺힌 슬픔을 발끝에서부터 모조리 토해내는 듯한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도로 내려놓았다. 여자아이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네, 빨간색이죠. 아저씨는 이제 제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일을 아실 거예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히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말라깽이라는 점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화사한 장미꽃 같은 살결과 아름답게 빛나는 보랏빛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가 없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하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머리카락은 갈까마귀 날개처럼 무한 까만색이야.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제 머리카락이 새빨갛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죠. 평생 동안 짊어질 슬픔일 거예요. 전에 평생 가슴에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한 여자아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은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설화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로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금발을 가졌어요. 그런데 설화 석고 같은 이마가 뭘까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셨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매슈는 약간 현기증을 느끼면서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매슈는 철없던 젊은 시절에 소풍을 갔다가 웬 남자아이가 회전목마를 타라고 꼬였을 때 느꼈던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아이는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으니까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는 무엇이 성스러운 아름다움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매슈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전 있어요. 그것도 자주요. 아저씨는 성스럽게 아름다운 것과 정신이 아찔하게 똑똑한 것과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절대로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중엔 제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할 건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결코 천사처럼 착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어머, 아저씨!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그 말은 스펜서의 부인이 했던 말 옮긴 게 아니었다. 아이가 차마 굴러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냥 도로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 가로수길을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 브릿지 사람들이 말하는 가로수길이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아치를 이룬 500m 길이의 고든 도로로 수십 년 전 어떤 늙은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에는 눈같이 새하얀 향기로운 꽃들이 둥근 천장처럼 길게 뒤덮고 있었다. 그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는 자줏빛 황혼으로 가득했고 그 멀리 앞쪽에는 대성당 통로 끝에 있는 거대한 둥근 창처럼 반짝이는 아름답게 노을진 하늘이 살짝 보였다. 그 아름다움이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린 듯했다. 아이는 마차에 등을 기댄 채 야윈 손을 앞으로 모아주고 하얗게 빛나는 눈부신 위쪽을 향해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들어올렸다. 마차가 그 길을 다 지나 뉴 브릿지로 가는 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까지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없이 환희에 찬 얼굴로 노을진 서쪽 하늘만 멀리 바라다 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듯한 저녁눈을 가로질러 아까 본 그 눈부신 광경이 떼지어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뉴 브릿지에서는 개들이 짖어대고 남자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댔으며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5km쯤 갔을 때까지도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명히 아이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도 왕성하게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이윽고 매슈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그 아이의 오랜 침묵을 이해하고는 과감하게 말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젠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어. 딱 1km만 더 가면 돼. 여자아이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벗어나 저 멀리 있는 별이 어떻게 길을 이끄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처럼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커스버트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곳, 그 새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매슈는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나 보구나. 보기 좋은 곳이지. 보기 좋다고요? 어머, 보기 좋다는 말로만은 부족해요. 아름답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아요. 그 낱말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 경이롭다. 그래요, 경이롭다예요. 제 상상력으로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자아이는 가슴에 손을 댔다. 아주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커스버트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기억이 없는데?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것을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장소를 가로수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의 이름에는 아무 뜻도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불러야 해요. 새하얀 환희의 길. 훌륭한 상상력이 깃든 이름 같지 않아요? 저는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언제나 새 이름을 지어주고 늘 그 이름으로 생각해요. 고아안에 헵지버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애를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저는 언제나 새하얀 환희의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정말로 집에까지 1km밖에 안 남았나요? 저는 좋으면서도 섭섭해요.
이 드라이브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항상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섭섭해요. 나중에 훨씬 더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지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보다 즐겁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죠. 어쨌거나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곧 도착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아시다시피 저는 진정한 가정을 가져본 일이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아, 멋져라! 두 사람은 언덕 꼭대기를 막 넘었다. 아래로는 워낙 길고 구불구불해서 꼭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중간쯤에 다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그 너머로 검푸른만이 보이는 누런 모래 언덕지대가 연못을 가둬둔 아래쪽 끝까지 물이 온갖 빛깔들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가장 영적인 색조를 띤 주황빛과 장밋빛, 그리고 영묘한 초록빛과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기묘한 빛깔들이었다. 다리 위쪽으로는 연못이 그 가장자리를 둘러싼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으로 뻗어나가면서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슴푸레하고 반투명하게 보였다. 군데군데에는 마치 하얗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광물에 제 그림자를 비춰보듯 야생 자두나무가 기슭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 어귀의 늪에서는 맑고 구슬픈 개구리들의 합창이 아름답게 들려왔다. 그 너머 비탈진 땅에 하얀 사과나무들로 둘러싸인 조그만 회색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날이 완전히 깜깜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 집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매슈가 말했다. 저건 베리 연못이다. 아이,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 저는 반짝이는 호수라고 할래요. 그래요. 딱 맞는 이름이잖아요. 제 가슴이 떨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맞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저는 언제나 가슴이 떨리거든요. 아저씨는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겠어요? 매슈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오이밭에서 흙을 헤치고 올라오는 징그러운 하얀 땅벌레를 보면 가슴이 떨려. 난 그게 보기 싫거든. 어머, 그렇게 가슴 떨리는 건 제가 말한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저씨는 같은 것 같으세요? 반짝이는 호수와 벌레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참, 그런데 사람들이 왜 베리 연못이라고 하죠? 아마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어서 그럴 거야. 비탈 과수원 집이 바로 베리 씨 집 이름이야. 저 집 뒤에 있는 커다란 덤불이 없다면 여기에서도 초록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해. 이제 500m쯤 남았다. 베리 아저씨에겐 어린 딸이 있나요? 저 아주 어린 꼬마는 말고 제 또래 말이에요. 11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아! 아이는 탄성을 내지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말 멋진 이름이다. 잘 모르겠구나. 난 오싹할 정도로 이유다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난 제인이나 메리 같은 교양 있는 이름이 좋거든.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선생님 한 분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랬더니 다이애나라고 지어주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 우리가 지금 그 다리 위에 있군요. 저는 눈을 꼭 감을래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두렵거든요. 중간쯤 건넜을 때 다리가 잭나이프처럼 탁 접히면서 우리를 산사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 눈을 감을래요. 하지만 항상 중간쯤 온 듯하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정말 부서지기라도 하면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소리가 정말 요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면 멋진 일 아니겠어요? 와, 다 지나왔네요. 지금 저 뒤돌아볼래요. 사랑하는 반짝이는 호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사랑하는 것한테는 언제나 잘 자라고 인사해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들도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물이 지금 저에게 웃음을 짓는 것 같아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붉은 언덕으로 오를 때 매슈가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지붕집. 어머, 말하지 마세요. 여자아이는 매슈가 그쪽을 가리키려고 약간 들어올린 팔을 붙잡으며 굳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숨가쁘게 매슈의 말을 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틀림없이 제대로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자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사람은 언덕바지에 있었다. 해는 조금 전에 기울었지만 풍경은 부드러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했다. 저쪽으로는 거무스름한 교회 뾰족탑이 금잔빛 하늘에 높이 솟아 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에는 아담한 농장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길고 원만한 비탈이 있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강렬한 눈길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드디어 두 사람은 어스름한 주변 숲속에서 꽃이 활짝 핀 나무들로 아련한 하얀 길을 벗어나 천천히 왼쪽으로 나아갔다. 숲 너머에 티 없이 맑은 남서쪽 하늘에 커다란 수정 같은 하얀 별이 길잡이 빛과 약속의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거죠. 그렇죠. 애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슈는 기쁜 마음에 곱비로 밤색 노새의 등을 살짝 쳤다. 아주 잘 맞췄다. 혹시 스펜서 아주머니가 얘기해 준 건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꼭 딴 데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인지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저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이라고 느꼈어요. 아, 정말 꿈만 같아요. 제 발등은 시퍼렇게 멍들었을 거예요. 오늘 수도 없이 꼬집었거든요. 잠깐씩 끔찍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때마다 진짜인지 모르고 꼬집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만일 꿈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꿈을 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집이 정말로 눈앞에 있다고요. 기쁨에 찬 숨소리와 함께 아이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매슈는 불안해졌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처럼 고대하던 집이 결국은 아이가 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줄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마릴라라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어둠이 제법 짙게 깔리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전망 좋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에 올라 초록지붕집이 집에 기다란 샛길로 들어섰다. 매슈는 집에 잘 닿을 때까지 이제 곧 밝혀질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매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실수 때문에 일어날 마릴라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이의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 가득한 환희의 빛을 보고 있노라니 매슈는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처럼 마음이 심란했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어린 동물을 죽여야 할 때 드는 심정 같았다. 두 사람이 깜깜한 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주위에서 푸풀러 남은 잎들이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매슈가 자기를 안아서 땅에 내려놓자 가만히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자면서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제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끝.